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어느 추운 밤, 한양거리는 이미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다. 화려는 30살의 젊은 과부로 남편을 역병으로 잃고 홀로 약방을 꾸려가며 살아가고 있었다. 시댁에서는 제가 하라고 성하였지만 그녀는 남편의 뜻을 이어 가난한 백성들을 돕고자 약방을 지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던 화려는 골목 구석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낡은 광주리 안에 갓난아기가 얇은 천 한 장으로만 덮인 채 울고 있었다. 아기를 들어 올리자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의 어미는 죽어가고 있고 아비는 이미 없습니다. 부디 착한 분께서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시길 빕니다. 화려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품에 꼭 안았다. 아기는 화련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멈추고 작은 손으로 옷깃을 붙잡았다. 화련은 아기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화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기를 따뜻한 방에 눕혔다. 배가 고파 우는 아기에게 급히 쌀을 갈아 미음을 만들어 먹였다. 아기는 열심히 먹으며 화련의 보살핌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이웃 할머니가 찾아와 과부 몸으로 아기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며 걱정했다. 하지만 화련은 단호했다.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찾아와 화가 나서 당장 아이를 버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화련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고 거두지 않았다면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남편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가르쳤다고. 화련은 자신의 몫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며 이 아이만은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화련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혼자 책임지라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화련은 아기에게 준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준수할 준자, 서책의 서자로. 훌륭한 학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3년이 흘러 준서는 건강하고 영리한 아이로 자랐다. 약방에서 화련이 사용하는 약재에 관심을 보이며 배우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과부가 남의 자식을 키운다며 길거리에서 주운 아이를 키운다며 수군거렸다. 준서가 5살이 되던 해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다가 놀림을 받았다. 아이들은 준서가 버려진 아이라며 손가락질했다. 준서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화련은 무릎을 꿇고 준서와 눈높이를 맞추며 진실을 말해주었다. 준서를 낳은 어머니는 다른 분이지만 그분은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화련은 준서를 낳지는 않았지만 사랑하고 키우는 것이 진짜 어머니라고 했다. 혈육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준서는 화련을 껴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했고 화련도 눈물을 흘렸다. 준서가 7살이 되던 해 화련은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준서는 하루에 수십 개의 글자를 외웠고 일주일 만에 천자문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소문을 들은 마을 훈장이 직접 찾아와 서당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화련은 준서의 신분이 불분명해서 걱정했지만 준서는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놀림을 받아도 괜찮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화련에게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화련은 눈시울을 붉히며 훈장에게 부탁했다.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준서는 양반 자제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받았다. 책을 찢기고 붓을 부러뜨리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준서는 참으며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서당에서 시험이 있었다. 훈장이 어려운 문제를 냈을 때 준서만이 정확하게 답했다. 어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며 여기서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장은 감탄하며 7살에 이렇게 깊은 뜻을 이해한다고 칭찬했다. 이날 이후 훈장의 총애는 커졌지만 다른 아이들의 질투도 심해졌다. 준서가 10살이 되던 해 서당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가의 아들 석주가 나쁜 꾀를 냈다. 준서가 사실은 역적의 자식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 관아에 고발했다. 관아 관리들이 화련의 집에 들이닥쳐 준서를 데려가려 했다. 화련은 울며 막았지만 준서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며 차분하게 관아로 끌려갔다. 화련은 밤낮으로 준서를 버린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날 밤 주웠던 쪽지가 유일한 단서였다. 며칠 밤을 새워 한양거리를 돌아다니던 화련은 한 작은 사당에서 비슷한 글씨를 발견했다.
사당직이 노파에게 물으니 10년 전 이곳에 계시던 민씨 부인의 글씨라고 했다. 민씨 부인은 영무에 연루되어 남편이 죽고 홀로 아이를 낳았다가 결국 아이를 버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민씨 부인의 남편은 역적이 아니라 오히려 영무를 막으려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충신이었다. 화려는 노파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증거를 모았다. 민씨 부인의 남편이 남긴 문서들을 찾아냈고 당시 사건의 증인들을 수소문했다. 며칠 후 관하에서 재판이 열렸다. 석주가 거짓 증거를 제시했지만 화련이 나서서 민진사가 역적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했다. 당시 목격자들도 나서서 민진사는 오히려 영무를 막으려다 누명을 쓴 충신이었다고 증언했다. 사또는 석주에게 거짓 고발죄로 벌을 내렸고 준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민진사의 누명도 벗겨지도록 명령했다. 화련과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다. 재판이 끝난 후 조정에서는 민진사를 복권시키고 그의 아들 준서에게 성인이 되면 벼슬을 주기로 결정했다. 준서를 키운 화련에게도 상을 내렸다. 훈장은 이제 준서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준서의 재능이라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 거라며 특별히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이 흘러 준서는 18세가 되었다. 훈장의 가르침 아래 뛰어난 학자로 성장했고 과거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화련은 벼슬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며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준서는 화련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 시험일 전국에서 수천 명의 선비들이 모였다. 준서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고 시험관들은 그의 답안을 보며 감탄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장원급제는 민준서였다. 군중이 환호했고 화련은 눈물을 흘리며 준서를 축하했다. 준서는 모두 화련의 덕분이라며 감사해했다. 임금이 직접 준서를 불러 만났다. 과부가 버려진 아이를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키웠다며 감탄했다. 화련도 궁궐로 불려왔고 임금은 정력악을 세워 그녀의 선행을 기리겠다고 했다. 또한 넉넉한 녹봉도 내렸다. 준서는 관직에 오른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무료학당을 세우자고 건의했다. 일부 대신들이 반대했지만 준서는 학문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배워야 한다며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임금은 준서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준서는 직접 학당을 찾아가 아이들을 가르쳤다. 자신도 가난했고 버려진 아이였지만 공부를 통해 여기까지 왔다며 노력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화련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준서는 화련에게 물었다. 그날 밤 왜 자신을 주워갔냐고. 과부 신분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을 텐데. 화련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고. 추운 밤에 우는 아기를 어떻게 지나칠 수 있었겠냐고. 그리고 준서를 키우면서 많이 배웠다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준서는 화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화련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준서가 벼슬한 지 3년째 되던 해 화련이 병으로 쓰러졌다. 의원은 병이 깊다며 오랜 세월 고생해서 몸이 많이 상했다고 했다. 특별한 약재인 천년영지가 있긴 하지만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준서는 단호하게 자신이 가겠다고 했다. 화련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했지만 준서는 화련이 자신을 살렸듯이 이제 자신이 화련을 살릴 차례라고 했다. 준서는 북쪽 깊은 산으로 향했다. 험난한 산길을 며칠 동안 헤매며 절벽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나무 뿌리를 붙잡아 목숨을 건졌고 그곳에서 천년영지를 발견했다. 서둘러 한양으로 돌아와 의원이 약을 다려 화련에게 먹였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화련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화련이 눈을 뜨자 준서는 울었다. 화련이 건강을 회복한 후 주변에서 준서의 혼인을 권하기 시작했다. 화련도 준서가 혼인해서 가정을 꾸리는 걸 보고 싶다고 했다. 손주를 보고 싶다고. 며칠 후 청렴한 관리의 딸 소희와 혼담이 들어왔다. 소희는 준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며 효성이 깊은 분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혼인이 정해졌다.
홀레날 화련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준서와 소희는 함께 화련에게 절했고 화련은 두 사람을 축복했다. 혼인 후 1년이 지나 소희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화련은 은혜에 은자를 넣어서 은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었다. 은석이 자라면서 화련은 손주에게 자신과 준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준서가 길거리에 버려진 아기였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가르쳤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세월이 흘러 화련은 칠순을 맞이했다. 임금이 특별히 잔치를 열어주며 화련의 선행은 천하의 귀감이 되었다고 칭찬했다. 화련의 이야기는 후세에 길이 전해질 거라고 했다. 잔치가 끝난 후 화련은 준서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며 행복했다고 했다. 준서를 키우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손주까지 보았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준서가 눈물을 흘리자 화련은 울지 말라며 부탁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라고. 화련이 준서를 주었듯이 준서도 누군가를 도와달라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준서는 약속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화련은 평안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했다. 백성들은 화련이 진정한 어머니였다고 울었다. 임금도 조문하며 화련은 이 나라의 어머니였다고 말했다. 화련이 세상을 떠난 후 준서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았다. 고아들을 위한 양육원을 세우자고 임금에게 건의했다.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키우고 교육하는 곳. 화련이 준서를 키워주었듯이 이 아이들도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임금이 허락했고 준서는 자신의 녹봉 대부분을 양육원에 쏟아부었다. 수십 명의 고아들이 그곳에서 자라났다. 준서는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가르쳤다. 집에 돌아와 은석에게 물었다. 할머니를 기억하냐고. 은석은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다고 대답했다. 준서는 할머니께서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셨다며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날 밤 준서는 화련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다. 잘하고 있냐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다고. 영정 속 화련의 미소가 따뜻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흘러 준서도 나이가 들었다. 임종을 앞두고 은석을 불러 말했다. 할머니께서 준 사랑을 이어받으라고. 그것이 이 집안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은석은 눈물을 흘리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준서는 미소 지으며 이제 할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말하고 평안히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다. 화련과 준서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야기꾼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한 과부가 길거리에 버려진 아기를 주어 사랑으로 키웠고 그 아기는 나라의 훌륭한 신하가 되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야 한다는 것. 달빛 아래 화련과 준서를 기리는 비석이 서 있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어머니 화련과 효자 준서를 기리며 사랑은 피보다 진하고 은혜는 천년을 간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